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도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40cm 넘는 눈이 내리면서 지붕이 무너진 공장과 나무가 쓰러진 제설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 첫 소식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수산물 시장 건물 한 동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6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 청과동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철제 지지대는 힘없이 꺾였고 에어컨 실외기들이 건물 밖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상인 1명이 다쳤지만 경매가 끝나는 새벽 5시쯤 붕괴 전조 증상을 발견하고 미리 대피해 다행히 대규모 인명피해는 막았습니다. 전조 증상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길래 천장에서 천재지변이라 할까? 물론 건물이 노화가 되다 보니까 못 견뎌서 그렇다지만은 그보다는 눈이 너무 가닥에 많이. 경기도 안성의 한 자동차 공장에선 지붕 붕괴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곧게 뻗어야 할 캐노피 지붕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붕은 근처를 지나던 70대 직원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수정은 이제 눈으로 무너진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해봐야죠. 눈이 많이 와서 수상을 원활하게 되지 못했어요. 야산으로 둘러싸인 경기 용인시의 한 단독주택입니다.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뿌리를 드러낸 채 쓰러져 있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제설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을 덮쳤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남성은 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저게 실어주는 거 생각. 병원에 또 왔더라. 어디 가냐 했더니 사람이 나무에 실어가지고 죽었다고.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났지만 이곳에 주차된 화물차와 컨테이너 지붕 위에는 여전히 눈이 두텁게 쌓여 있고 쓰러진 나무도 눈으로 뒤덮인 상태입니다. 경기 평택시 골프 연습장에선 가로 100m, 세로 30m 크기의 철제 그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을 치우던 근무자 7명 중 2명을 덮쳤고 1명은 결국 숨졌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눈도 지금 물바닥이에요. 서울 관악에 41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경기 용인에 47cm의 눈이 쌓이는 등 서울과 경기 남부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에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경기도 남부 지역에 오늘 폭설 피해가 특히 집중됐습니다. 지하주차장 입구 덮개가 무너져 내린 아파트도 속출했고 비닐하우스는 물론 전통시장 지붕까지 맥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송정훈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눈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한 지붕에서 눈발이 떨어지더니 눈덩이와 함께 주저앉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의왕 도깨비 시장에서 폭설에 천막 지붕이 붕괴됐는데 새벽 시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도 눈폭탄에 봉쇄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는 입구 위로 설치된 구조물, 이른바 캐노피가 폭설에 내려앉은 겁니다. 비탈길에 주차된 차가 무너진 잔해에 깔리는가 하면 때마침 출차하던 차량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까 무너져 있었던 거고 사람은 이제 계단으로 다니는 거고 차가 못 나가다. 수원시에서만 장안구와 팔달구 등 6개 아파트에서 주차장 덮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비닐하우스들은 쏟아지는 눈에 순식간에 천장이 움푹 주저앉았습니다. 비닐 지붕에 올라간 주민이 위태롭게 남은 눈을 쓸어냅니다. 1시부터 나와 있었고요. 잠 못 자고 뚝뚝뚝 소리가 나니까 집사람이. 밤새 쌓인 눈의 양은 이렇게 거의 30cm에 달하는데요. 지붕에 쌓인 엄청난 무게의 눈을 견디지 못하고 똑바로 서 있어야 할 창문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입니다. 작물은 물론 주거용으로 지은 비닐하우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장에 전기선 매달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주저앉으니까 밑으로 처진 거지 뭐. 장화를 긴 거 신었겠는데 장화 속에 눈이 들어갈 정도로. 비슷한 시각 과천에서도 비닐하우스 2동이 무너져 주민 7명이 대피하는 등 무거운 눈 습설로 인한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어제 41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축사가 무너지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김성국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포도밭, 눈덩이와 비닐, 철근이 뒤엉켜 있습니다. 눈의 무게를 버티지 못한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은 겁니다. 안에 있던 포도나무들도 대부분 쓰러졌습니다. 다시 또 식재를 하려면은 수확
수확하려면 한 3년을 또 걸려야 되죠. 이렇게 대형 사고 난 거는 제가 한 30년 농사를 졌는데 처음. 인근의 한 축사, 철판 지붕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축사에 갇힌 소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여기에 깔렸다는 건데,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꺼내야 될지도 막막하고. 폭설로 무너진 지붕에 젖소들이 깔리면서 3마리가 폐사하고 3마리가 다쳤습니다. 공구 제조 공장에선 지붕 일부가 무너져 직원 74명이 대피했고, 폭설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신주와 전선 등을 훼손해 천안 일대 3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보일러도 안 들어오고 가스레인지, 인덕션 그런 거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밥도 그냥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간신히 아침 해먹고 그랬어요. 대설 경보가 내려졌던 천안 직산의 적설량은 21.7cm. 지난 1983년 부여의 적설량 23.7cm 이후 4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전 충남에 시설물 붕괴와 나무 쓰러짐 등 150여 건의 폭설, 강풍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도 대전 충남 지역엔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 이번에 쌓인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어 무거운 눈, 즉 습설이라 더 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이번처럼 습설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상황이 앞으로는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차현진 기자가 설명드립니다. 이번 눈으로 골프장 철제 그물과 차고 지붕 등이 무너져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눈이 얼마나 무겁길래 시설물들이 견디지 못했던 걸까요? 눈은 이 건설과 이 습설로 나뉩니다. 한겨울 추운 날씨에 주로 내리는 건설은 이 눈송이가 우리에게 익숙한 눈 결정 형태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를 뻗은 듯한 이 모습으로 푸석푸석해 잘 흩어지고 가볍습니다. 반면 영도에서 영하 5도 사이 내리는 습설은 다릅니다.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눈 결정에도 얼음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고요. 잘 뭉쳐지고 무겁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이 이 습설입니다. 이 습설은 건설보다 2~3배 더 무게가 나가는데 100제곱미터 면적에 5cm만 쌓여도 무게가 무려 600kg에 달합니다. 서울의 최고 30cm 정도 적설량을 기록했으니 그만큼 지붕에 쌓인다면 그 무게는 3.6톤, 그러니까 이 중형 승용차 2대가 올라간 셈입니다. 습설의 파괴력은 여러 차례 증명됐습니다. 10년 전 학생 여러 명이 숨진 경북 경주의 리조트 붕괴 사고도 습설이 원인으로 지목됐고, 해마다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 피해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청은 지난 겨울부터 이 눈의 양뿐 아니라 눈의 무게도 예보하기로 했는데요. 기상청의 이번 눈 예보 통보문입니다. 강하고 무거운 눈이 온다며 피해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거운 눈이 예보되어 있을 때는 비닐하우스 붕괴나 전선 파손, 나무 쓰러짐 등 구조물과 시설물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와 낙상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기후로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의 수온이 높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번처럼 수증기를 다량 공급받은 눈폭탄이 올겨울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공항도 마비돼 입출국 승객들의 발이 묶였고 인천국제공항에서만 190편이 결항됐습니다. 고속도로는 눈밭이 돼버려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는데요. 전신주나 나무가 쓰러지면서 정전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하얀 눈을 뒤집어 쓴 전신주가 꺾인 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주차된 차가 나무와 전신주 밑에 그대로 깔렸습니다. 이틀째 폭설에 쌓인 눈의 무게를 못 견딘 전신주와 가로수들이 넘어지면서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마포구 일대 7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겨우 이제 아마 발전기로 겨우 돌아가긴 하는데 불안해서 계단으로 내려왔거든요. 스위치를 연신 눌러봐도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영업을 시작할 시간에 예약 손님들에게 급히 취소 전화를 겁니다. 언제 시간이 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시간을 그때 다시 한번 주시면. 전력은 약 4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무 가지가 이제 휘게 됩니다. 해가지고 휘면서 저희 전선에 걸쳐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크가 일어난 거죠. 해가지고. 마포구 창전동 200여 세대도 새벽 3시부터 4시간가량 전기와 물이 끊겼고 화성 용인에선 1,200여 세대, 강원 원주에선 400여 세대 등 전국 곳곳에 정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설에 공항도 마비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오늘 하루 비행기 19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항공사 카운터마다 항공 일정을 문의하려는 승객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원래 오사카를 가려고 했는데 새벽 4시쯤에 결항이 떴고 기분 좋게 여행을 계획했는데 다 무너진 것 같아서 솔직히 좀 슬픕니다. 제주행 티웨이 항공이 승객이 탑승하고도 제설 작업 때문에 2시간 반가량을 멈춰 있는 등 약 250편이 지연됐습니다. 수도권 주요 도로는 눈밭으로 변했습니다. 세종과 강원 철원군을 잇는 43번 국도, 경기 광주 부근 도로에선 눈길에 차들이 갇혀 꼼짝도 못했습니다. 수원 광명 고속도로에서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서 수리산 터널 부근 약 4km 구간을 빠져나오는데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급해서 화장실을 중간중간에 안에 비상문 있잖아요. 거기서 다 용무를 받고. 성남 수정 남한산성로, 평택 장당 고가도로 등 수도권 일대 도로 일부 구간이 폭설과 사고로 통제됐다가 오후 들어서야 해제됐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또다시 밤사이 쏟아진 폭설에 오늘도 출근길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대중교통에 인파가 몰렸는데 지하철은 지연되고 만원 버스엔 탈 자리조차 없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밤새 눈이 퍼부은 아침, 지하철역으로 바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인파의 승객들이 떠밀려 다닙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빙판 도로를 피하려고 탄 지하철도 폭설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철로 위로 눈무게를 견디지 못한 나무가 쓰러지면서 지하철 1호선 열차가 1시간가량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인하여 일부 전동 열차의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한 역마다 5분에서 기본으로 10분 이상은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 만원 지하철은 타기도 어렵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직접 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열차 내부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요. 앉을 자리는커녕 발 딛고 서 있을 곳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꽉 차 있어서 밀고 들어가야 돼요. 1호선은 탈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버스 타고 여기로 왔어요. 경기 남부에 폭설이 집중되면서 수인 분당선 열차도 30분씩 지연 운행됐습니다. 차고지 선로에 쏟아진 눈을 치우느라 열차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북새통을 이룬 승강장에서 승객 대기줄은 계단까지 이어집니다. 완전히 전쟁이에요, 전쟁.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지하철도 지금 늦게 오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지금 완전히 힘들어서 파김치가 됐어요, 출근하면서요. 눈 덮인 버스 정류장엔 사람들이 늘어섰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승객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빨리 와라, 앞으로! 이미 꽉 찬 버스에 비집고 타보려 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가려고 해도 밤새 쌓인 눈을 치우는 것부터 힘겹습니다. 두껍게 쌓인 눈을 빗자루부터 송풍기까지 동원해 치웁니다.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출근하려고 끝도 없네. 눈이 너무 막 무거워가지고 치워야가지고. 밤새 내린 폭설, 빙판으로 변한 도로에서 이틀째 시민들의 전쟁 같은 출근길이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건희입니다. 자, 폭설 피해 시청자들의 제보도 잇따랐는데요. 눈 피해 상황을 사회팀 류현준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류 기자, 앞서 봤지만 이번 폭설에는 붕괴 사고 피해가 유독 많았어요. 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눈에 구조물들이 무너지는 사고가 많았습니다. 저희 제보에도 건물 앞쪽 처마 부분이 무너져 큰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보내주셨는데요. 경기도 시흥의 한 육류 가공업체 앞입니다. 오늘 오전 7시 반쯤인데요. 건물 앞쪽으로 튀어나온 처마에 이미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 눈이 계속 내립니다. 그러더니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밑에 있던 직원을 그대로 덮칩니다. 무너진 구조물을 맞은 직원이 순식간에 쓰러집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고요.
더 많이 쌓여서 무너진 것 같아요. 저 정도로 쌓인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쌓인 눈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무거운 눈에 나무나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 광주시의 한 도로입니다.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침엽수가 도로를 향해 넘어져 있습니다. 나무에 짓눌린 전선이 늘어져 있고 도로는 눈으로 뒤덮여 차들이 한 개 차로로만 다녀야 했습니다. 눈길에 난감한 상황을 겪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입니다. 한눈에 봐도 꽁꽁 얼어붙은 도로 위로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삽으로 눈을 퍼내고 다 함께 차를 밀어서 간신히 구출해냈습니다.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많았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 서구 북청라 나들목 인근 고속도로입니다. 비상등을 켠 채 트렁크를 열고 대피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 보이고요. 이 사고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4명이 다쳤습니다. 폭설 가운데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도 있었는데요. 눈이 너무 많이 오자 차 대신 스키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경기 용인인데요. 눈길 10여 킬로미터를 헤치고 1시간 반 만에 회사에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전직 국가대표 스키 선수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출근은 늦었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스키를 이제 챙겨서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자, 폭설에 더 큰 피해가 없으셔야 할 텐데요. 류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퇴근길 50대 넘는 차량이 뒤엉키며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앞서 발생한 사고를 피하려는 차들이 계속 미끄러지면서 일어났습니다.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생기는 블랙아이스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이 멈춰선 차량을 보고 급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추돌을 피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미끄러지더니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서자 이번엔 뒤따르던 차가 추돌합니다. 이제 계속 밀려서 다 정차가 돼 있던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도 길이 미끄러우니까 브레이크가 이제 안 먹히는 상황이었고. 차량 사고를 목격하고 속도를 줄이는 차량. 하지만 뒤따라오던 차량이 들이받고 잠시 멈추는가 싶더니 또 다른 차량이 들이받아 다시 밀려납니다. 그렇게 50여 대가 대규모 사고에 휘말렸고 경찰 조사 결과 43대의 차량이 연쇄 추돌해 11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에 눈이 쌓여 있지 않아 육안으로는 빙판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눈 온 다음에 블랙아이스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거의 과속 속도를 줄이는 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앞에서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그때서부터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죠, 벌써. 하지만 사고가 난 구간은 사방에서 냉기를 받는 고가도로로 앞서 지나온 일반 도로보다 이른바 블랙아이스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주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블랙아이스입니다. 어젯밤 사고 직후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로에는 얼음이 얼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평소 과속이 잦은 내리막길에 앞선 사고를 발견하기 힘든 커브 구간인 상황 등을 토대로 대규모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최근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당 밖에서는 명태균 씨 파문이 계속되고 있고 당 안에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을 두고 하루도 그냥 넘어가는 날이 없는 건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이 압수수색까지 당하자 재빨리 사과하며 진화했지만 당 내부 게시판 갈등은 연일 격화일로입니다. 친윤계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참다 못한 친한계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검찰이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때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 못했다며 제2의 명태균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브로커가 활동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당 밖에서 불거진 명태균 씨 파문에 대해 신속히 선을 긋고 진화에 나선 셈입니다. 반면 당 안에서 타오른 당원 게시판 갈등의 불길은 전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논란을 정부 부처 게시판과 비교하며 한 대표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게시판에 대통령실 직원이나 각 부처 직원들이 마치 일반 국민인 것처럼 해서 글을 올린다 그러면은 그건 제대로 형성된 민심이 아니겠죠. 문제를 여기까지 끌고 온 한 대표에게 가장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정치 초보자가 구악인 여론조작부터 배운다는 게 쇄신이냐. 쉴 틈 없이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급기야 한 대표와 친한계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의 심중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를 한번 좀 며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계 인사들에게선 용산이 당원 게시판 공세를 지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반대를 말할 이유는 없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김건희 여사님 특검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금기시되던 김 여사 특검법까지 나오자 명백한 해당 행위라는 경고와 함께 냉각기를 갖자는 수수책이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어집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군 골프장 이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회동을 위해 연습을 재개했다는 대통령실 설명과 달리 미 대선 한참 전인 8월 초 윤 대통령이 휴장이었던 군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군 장병들 격려차 함께 골프를 친 거라고 반박하며 특히 한 부사관은 감격해 눈물을 글썽였다고 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육군 소속 충남 계룡시 구룡대 골프장의 지난 8월 예약 내역입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오후까지 예약이 가득 차지만 8월 8일 목요일 유독 오전 8시 반부터 통째로 예약이 비어 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구룡대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거지로 문을 열게 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휴가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랴부랴 골프장을 운영시킨 거예요. 이러실 수 있는 잔디 관리를 위해 2달에 한 번 문을 닫는 휴장일인데 경호처가 열흘 전 일정을 통보해 뒤늦게 개장했다는 게 야당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은 8월 초 5일간 휴가를 떠났는데 대통령실은 안보 휴가라고 홍보했습니다. 이틀간 진해 해군기지에서 머물고 이어 계룡대를 찾아 휴가에도 전시 지휘 시설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이 이날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마침 휴장일이라 다른 손님 피해가 없었고 장병들과 농구와 족구, 골프를 함께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했던 부사관 한 분이 지금도 저는 생생합니다. 내 평생에 정말 너무너무 잊을 수 없는 정말 영광된 자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걸성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민주당은 미 대선 판세가 박빙이던 8월 초부터 트럼프 골프 회동을 대비했냐며 대통령실 골프 해명은 애초 거짓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달 중순 윤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기간 대통령실을 못 비운다며 국회에 불출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이 같은 순방 기간 주말 골프를 쳤다는 제보 내용도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구룡대 골프와 정 실장의 순방 기간 주말 골프 지적에 대해 아무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과거 녹취에는 명 씨가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에도 관여했다고 과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언급한 육성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자신이 공천 기준을 정하는 데도 관여했고 조 의원이 감사 인사로 시의원 추천권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다는 내용인데요. 조 의원은 명 씨가 허위 사실을 부풀려 자기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나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2022년 3월 명태균 씨와 지인과의 대화 녹음입니다. 조은이는 원래 거기 들어가도 못해요. 내가 그 작업한다고 작업도 안 해줬지. 그러고 페널티 20% 될 거를 5%밖에 안 들었잖아. 지난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서초구청장이던 조은희 의원은 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당선이 확실시되는 서초갑에 출마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조 의원에게 5% 감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명 씨는 이걸 자신이 작업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내가 감백까지 가르쳐줬지. 저 좋은 일을 1차에서 과반을 넘는 승리를 안겨주세요. 제가 거기에 보답하겠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문자 다 보냈지. 이거는 내가 요리해라. 사건 무조건 과반 넘는다. 5% 감점을 받고도 2차 결선 투표 없이 1차에서 이길 수 있게 여론조사 요령도 자신이 알려줬다고 거듭 과시한 명 씨는 조 의원이 감사 인사로 시의원 공천권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언이 딱 되고 나서 울면 전화한대요. 시의원 공천 2개 있는데 서초 갑에 내보고 2개 중에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민주당은 실제 명 씨의 지인인 최모 씨가 이후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다며 녹취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조은 의원은 명 씨가 허위 사실을 부풀려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진실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초구 시의원에 출마했던 최 씨도 자신은 당 공천에서 떨어졌다면서 누군가 힘을 썼다면 떨어졌겠느냐 명 씨의 허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1위로 나오는 가짜 여론조사 보고서가 명태균 씨의 지시로 전화 한 통 돌리지 않고 100% 창작됐다는 정황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명태균식 여론조사의 수법과 영향력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2달 앞둔 2022년 4월 2일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통화입니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선 전 의원이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오면 공천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이후 명 씨가 강 씨에게 숫자를 불러줍니다.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장동화도 비슷하게. 그다음에 김정현이 한 17. 가짜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적합하냐. 그래서 한 600개, 무슨 100% 해갖고. 다음 날 작성된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 후보 적합도가 김영선 36.5%, 김지수 21.8%, 장동화 21%, 김종량 15.3%로 거의 명 씨가 불러준 대로 나왔습니다. 응답자 611명의 100% 무선전화 방식, 조사도 명 씨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강 씨는 MBC에 해당 여론조사는 완전히 가짜가 맞다고 답했습니다. 아예 전화도 돌리지 않고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이라 사실이라면 조작을 넘어 아예 여론조사를 창작한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명태균 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정황은 지난 대선 때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확인됩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비교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확인됐는데요. 주로 경선 국면에서 조작된 비공표 여론조사를 유포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2월 23일 미래한국연구소가 작성한 비공표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572명을 조사했는데 최종 보고서에는 1,366명에게 물어본 것으로 나옵니다. 응답자 수를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입니다. 그 결과 나경원, 오세훈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6.7%포인트에서 3.1%포인트,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졌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뻥튀기를 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 씨 지시였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있어. 알겠습니다. 그 젊은 아들 있다 아닙니까? 네네네. 그 결수 올려갖고. 강 씨는 또 다른 조사의 데이터를 가져와 다시 그린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그리기 수법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 예전에 의창? 그때 이제 명태균 씨가 그리기로 해가지고 조금 그래프랑 이런 것들 조금 허위로 이렇게 입력하게 하고. 검찰은 뻥튀기와 그리기가 대부분 당내 후보가 확정 안 된 경선 때 이뤄진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모두 다 결과가 공표돼선 안 되는
비공표 조사였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검찰은 캠프나 국민의힘 쪽에 비공표 보고서가 흘러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총장 전화했는데 궁금해하더라고. 맨날 윤석열한테 뭐가 해줘야 돼? 과거에 있었던 우리 비서 아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여론조사를 한 거를 자기가 출력을 해가지고도 내 책상에 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불분명한 점도 닮았습니다. 제3자가 대납했거나 무상으로 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 없다는 입장이라 자금 출처를 쫓아가면 누가 의뢰했는지도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남습니다. 명태균 씨는 왜 이런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조작된 여론조사로 여론을 왜곡하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든 선거 여론조사는 원칙적으로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 등록은 공표냐 비공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표라면 선관위에 반드시 결과를 등록해야 하지만 비공표 조사일 경우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빈틈이 발생합니다. 비공표일 경우 신고 없이 몰래 조사를 하더라도 결과 등록 의무가 없으니 선관위로선 조작을 했더라도 적발해내기 힘든 겁니다. 해당 기준이 더 좀 엄격해져야 되겠죠. 네, 위원님 말씀에 지금 공감하고요. 여론조사 업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비공표 여론조사는 결과를 외부로 유포해선 안 됩니다. 1위 후보에 더욱 지지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를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조작된 여론조사가 여론을 왜곡시켜 승부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뢰성,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는 그 기능 매우 중요한 건데 우리 사회 신뢰성이 흔들리는 너무 참 안 좋은 지금 사례를 접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 드는 거예요. 강혜경 씨는 명 씨 지시에 따라 응답자의 전화번호, 성별, 연령대, 지지 후보 등이 담긴 파일을 작성했고 명 씨가 이 파일을 정치인들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캠프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여론조사 업체들은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상대방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상대방 후보 캠프인 것을 위장을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불쾌감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거법상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은 임기 시작과 함께 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수사가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습니다. 제3자가 대납했거나 무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론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국민의힘은 검사들에 이어 감사원장까지 야당의 탄핵 광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국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서 누가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핵심이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포렌식을 했으면 21개월 누가 추천했는지가 당장 나왔을 건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저희들은 이번 감사에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진 확인하지 않았고 또 무속인이나 민간인 개입 의혹은 위법한 게 아니란 취지로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원장, 지금도 감사원은 대통령 지원기관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국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두고 국민의힘은 탄핵 광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 비위를 감사했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중독증이 도를 넘고 있다.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최재희 원장의 탄핵 소추안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 소추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감사였고 탄핵 사유가 근거가 없다며 위헌적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검사들이 오랜만에 공개적으로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 움직임 때문인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례적으로 인터뷰를 통해 강한 어조로 반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 수사 때 검찰이 보인 행태와는 전혀 다른 선택적 분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오늘자 서울신문에 실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인터뷰입니다. 후배 검사 2명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며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 2부장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 중입니다. 대검찰청은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고 했고 심우정 총장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며칠째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서울 남부지검 간부들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일선 검사들이 쓴 글이 200개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전체에 대한 보복이다. 정당이 정략적으로 사회 혼란을 유도하고 있다. 기각이 명백한 탄핵 소추를 강행하는 저희가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명확한 범법 사실도 없는데 검사 탄핵을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판 언론이나 야권은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 5월 이원석 당시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대검 검사급 39명을 전격 물갈이했습니다. 아내 살리려 대통령이 인사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검찰 내부망은 조용했습니다. 2달 뒤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 당시에도 검찰 내부망은 조용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은 조사가 잘 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기억이 안 난다는 김 여사의 진술을 깨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조차 한 적도 없으면서 한 것처럼 거짓 브리핑도 했습니다.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 분노에는 눈 감으면서 탄핵으로 형사사법체계에 공백이 생기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거라며 국민을 입에 올리는 이중잣대. 검찰의 집단 반발이 얼마나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오늘은 한국 천주교 교구장들인 대주교와 주교들을 포함해 1,400명 넘는 전국의 신부님들까지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는 사제들이 한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듯한 일을 꾸짖으며 발표한 내용에 뭘 더 보태진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도 나라도 거덜나겠기에 더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저지른다 해도 놀라지 않을 지경이고 그리하여 묻습니다. 사람이 어째서 그 모양입니까? 윤석열 씨는 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그는 거짓의, 어둠의, 폭력의, 분열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국민이 맡긴 권한을 여인에게 넘겨준 허수아비, 꼭두각시, 이상한 지도자입니다.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생존과 번영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이들의 희생과 수고는 물거품이 되어갑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쉬지 않고 나라를 괴롭히고 더럽히고 망치고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힘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친교를 파괴하는 그의 유일한 공로는 하나가 전체를 살리거나 죽일 수 있음을 입증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야말로 더 큰 하나이고 우리에겐 뽑을 권한뿐 아니라 뽑아버릴 권한도 있으니
늦기 전에 결단합시다. 대통령의 사명을 모조리 저버린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합시다. 천주교 사제 1466인. 자, 그리고 그동안 지켜보던 서울대 교수들도 움직였습니다. 대통령의 잘못과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짚은 서울대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한국의 장래를 위해 하루빨리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로 끝났는데요. 이에 앞서 대통령 부인이 석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 동문들은 김건희 여사의 학위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서울대 시국선언엔 교수와 연구진 525명이 뜻을 같이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대통령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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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최상병 사건부터 의대생 증언까지 두루 짚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잦은 대통령 외국 순방의 결과로 국민에게 던져진 성과물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묻는 전 국민 청력 테스트와 순방 중 부인의 명품 쇼핑 논란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기관들을 동원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치를 정적과 비판 세력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대체한 검사 출신 대통령과 권력의 비호에 앞장서는 검찰로 인해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정의를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 국민 대다수는 심정적으로 윤 대통령을 해고했다. 이제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한다며 조속한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출신 대통령에게 서울대 교수님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좀 대통령 임기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김건희 여사가 석사 학위를 받은 숙명여대에선 교수진에 이어 민주동문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김 여사 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해 학교 측이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건 명백한 의지 부족이며 학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에게도 스스로 석사 학위를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동문회는 다음 달 4일 재학생과 동문들이 함께 참여하는 집회를 열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예상을 깨고 지난달에 이어 2번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한 건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 잡았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까지 눈앞에 두면서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기준금리가 한 달 만에 또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은 3.25%에서 3%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달러당 1,400원을 넘나드는 높은 환율과 2천조 원 턱밑까지 올라온 가계부채 탓에 금리 인하 숨고르기에 들어갈 거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지만 이를 비껴갔습니다. 환율과 가계부채보다는 경기 침체가 더 급하다고 본 겁니다. 무엇보다 내년 1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보호무역 강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을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지금 멕시코, 캐나다, 중국 이렇게만 있지만 이게 더 확대될지 또 그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나라 수출과 경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으면서 금리를 내려 시중에 돈이 돌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그간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내수 부분은 약간 좀 저희 예상대로 회복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지난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입니다.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가 어느 만큼 회복되면서 이것을 상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소비의 회복세가 너무 느리고 완만해서 이같이 불안한 흐름의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석 달 만에 1.9%로 낮췄고 2026년 전망치는 1.8%로 더 낮게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로 보는 2%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회복 중이라는 낙관론에 기대다가는
장기 저성장의 늪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롯데그룹이 유동성 위기, 즉 자금 위기를 겪고 있다는 풍문이 돌았죠. 롯데 측이 강하게 부인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급기야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의 담보로 내놓고 설명회를 여는 등 위기설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성원 기자입니다. 롯데그룹의 주요 계열사 재무 담당자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롯데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연 겁니다. 이른바 12월 위기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자금 조달 방안 등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롯데 측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상징인 시가 6조 원 상당의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 회사채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롯데쇼핑 등 주요 계열사의 부동산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실제 자산 가치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 위기설은 지난주 초에 급속히 퍼졌습니다. 롯데가 다음 달 채무 상환 중단을 선언하고 15만 6천 명에 달하는 직원의 절반가량을 감원할 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롯데 측이 사실 무근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의구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실적 부진 때문입니다. 한때 연간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던 롯데케미칼이 올해 3분기까지 6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고 주력 분야인 유통업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 롯데쇼핑은 매출이 4년 만에 3조 원 줄었고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 롯데는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60%가량 감소했습니다. 시장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여러 조치로서 진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기업의 어떤 재무 구조가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 측이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대표를 포함해 최고 경영자 21명을 교체한 가운데 오늘 롯데케미칼과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롯데그룹 관련 주식이 3에서 4%가량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검토 발언이 나온 터라 특사단은 우리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장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정부로선 난감한 상황입니다.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웅장한 화력을 뽐내는 K9 자주포가 훈련장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다연장 로켓 첨부도 전력을 과시합니다. 대박이라는 한글로 마무리되는 이 영상.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산하 전략 커뮤니케이션 센터가 만들어 텔레그램에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하필이면 세계 두 번째 포병 전력을 가진 한국을 열받겠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는 것을 고려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특사단의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무기를 강력히 원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방공 시스템은 물론 자주포와 포탄까지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항목도 정해놓은 걸로 보입니다. 난처한 건 우리 정부입니다. 앞서 대통령은 직접 살상용 무기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and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end this conflict. 트럼프 당선인은 키스 켈로그 전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우크라이나 분쟁 특사로 지명하며 전쟁 종식을 위한 작업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무기 지원과 관련해 미국 새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가 살상용 무기 지원을 공개적으로 꺼내면서 스스로 곤란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얼마 전까지 들끓던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거래가 끊기면서 서울은 아파트 매물만 9만 건 넘게 쌓였고 분양가보다도 수천만 원에 깝깝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분양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입주를 앞둔 서울 강북구의 대규모 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022년 분양 당시 80제곱미터 아파트 분양가는 약 10억 5천만 원. 계약금만 낸 뒤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옵션을 뺀 분양권 호가는 9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분양가보다 최고 7천만 원이 더 싼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선뜻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도금 대출에 높은 이율의 이자가 붙은 데다 대출 규제로 내년 입주 때 잔금 마련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이자도 좀 더 많겠죠, 후불 이자가.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줘요. 뽑아달라고 해도 안 뽑아줘요. 거래가 뚝 끊긴 건 서울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 11월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하나씩 돼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8.8 대책 이후부터는 지금은 많이 망설이고 계시죠. 부동산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어제 기준 9만 315건. 관련 통계가 작성된 3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달 경매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매물도 10년 사이 가장 많은 380건으로 전달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들이 경매시장에 계속 넘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낙찰이 안 되고 쌓여가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아파트 값은 지난주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 이번 주엔 하락폭이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옥죄한다면 이런 현상은 아마도 연말을 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은에 잇따른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DSR 3단계가 실시되는 등 대출 여건이 악화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도 협회장 4선 도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허정무 전 감독과 경선 구도를 이룰 전망입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차기 회장 선거 신청 마감 시한을 나흘 앞두고 결국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정몽규 회장이 오늘 협회 연임 이사를 전했다며 연임을 심사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년간 장기 집권해온 정 회장, 승부 조작을 포함한 비리 축구인 사명과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 문체부가 협회의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며 자격 정지 징계까지 요구했지만 사연임 도전의 뜻을 굽히진 않았습니다. 정 회장은 스포츠공정위의 연임 심사를 통과하면 후보 등록을 거쳐 공식 출마를 선언할 전망입니다. 한편 진천 선수촌 시설관리 용역과 관련한 비리 혐의로 검찰은 오늘 선수촌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비위 혐의로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최근엔 감사원까지 특별감사에 나서는 등 3선 도전에 착수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후원용품의 횡령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규 배드민턴 협회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돼 경찰은 오늘 김 회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네, 한때 사직 아이돌로 통하던 김민석 선수가 롯데에서 두산으로 깜짝 이적했는데요. 어릴 때 우상이던 정수빈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된 설렘과 각오, 박재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롯데 고졸신인 최초의 배간타, 올스타전 사직 제니 퍼포먼스, 그리고 팀 내 유니폼 판매 1위까지 지난해 김민석은 롯데의 새로운 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 차는 혹독했습니다. 기대를 모은 타격에선 선구안 문제가 심각했고 수비 약점도 극복하지 못해 결국 깜짝 트레이드로 두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장난치시는 줄 알고 좀 안 믿겨졌다가 좀 기사 나오는 거 보고 그때 좀 실감을 하고 아쉬움이 큰 만큼 각오는 대단합니다. 특히 새로운 홈 잠실구장에서 달라진 수비력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잠실야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좀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구장이 커가지고 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아가지고 공 잡기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두산 이적이 개인적으로 각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렸을 때 첫 유니폼을 산 게 정수빈 선배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물어보고 좀 배우고 싶어요.
승부욕이 좀 강해서 지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두산 팬들에게 인사를 마친 김민석. 이제 실력으로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승엽 감독님께서는 잘 왔다고 축하한다고 좀 힘들 건데 여기서 야구 같이 잘 해보자고 야구 잘하는 선수로 인식이 바뀐 선수로 좀 되고 싶어요. 선배스 화이팅!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네,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이 진행 중인데요. K리그2 충남 아산이 K리그1 대구를 상대로 전반에만 3골을 터뜨렸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이틀간의 이례적인 폭설이 잦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경복궁의 모습입니다. 출근길 서울 전체가 온통 새하얀 눈밭입니다. 낮 동안엔 기온이 올라 마치 봄눈처럼 눈이 녹아버리고 나무가 이고 있던 눈이 사라지니 낙엽이 드러납니다. 아침과 낮의 차이가 극명한데요. 여기는 또 석촌호수입니다. 한결같은 풍경과 가을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번 폭설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새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눈이 사라졌다고 해서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4도, 평창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고요. 또 오전과 밤 사이에는 수도권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을 비롯한 충청과 일부 남부지방에 최고 3cm, 경기 남부 내륙과 강원 내륙과 산지에 최고 5cm가량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6도, 대구 8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비판하는 대상과 전국의 사제들,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내며 규탄하는 대상이 왜 완전히 다른 걸까요? 진짜 용기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